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시현의 앵커 황재원입니다. 자, 눈이 펄펄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마음 설레는 분 많겠죠. 첫사랑도 생각나고. 자, 오늘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피시길 바라고요. 잠시 후에 김종효 애널리스트죠. 함께 스마트머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애널리스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유명하신 우리 김종효 애널리스트 같이 자리에서 영광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 오늘 그 눈이 펑펑 내리고 있죠? 네. 오늘 같은 날 첫사랑 생각 안 나세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네. 생각은 안 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또 그 시장은 항상 날카롭게 정확하게 짚어놓은 김종효 애널리스트가 또 시장 점검을 좀 들어가겠는데 오늘 저 장의 그 흐름이 오전에 좀 약했다 지금 올라온 거죠? 네, 어제와 같이 이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수급도 후장으로 갈수록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약간 답보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베이시스 개선을 통해서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를 통해서 시장이 좀 먼저 돌아서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종목별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대형주들 중에서 삼성전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하이닉스의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이 경기 민감 소재 종목군들의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낙폭을 줄이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금융투자의 매수라고 보여지는데요.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벌써 매수 금액이 지금 1,400억을 돌파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 매수 금액은 지금 프로그램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베이시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시 매몰화될 수 있는 상황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오늘 거래대금의 최고 실리고 있는 그 종목들이 뭐냐면 코덱스 레버리지거든요. 결국은 지수의 약간 상승을 보면서 ETF의 거래량이 장 초반부터 증가했고 장 후반 들어서는 레버리지 같은 상품의 거래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일단 지수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인덱스 매매자 입장에서는 지수의 상승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금융투자 쪽에 오늘 유입되고 있는 매수의 상당 부분은 ETF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실제 업종의 매수보다 전체적인 매수 금액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ETF의 흐름을 또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의 그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오늘은 어떤 현물보다는 선물을 갖다가 가지고 테크니컬하게 오늘 장을 좀 움직이는 그런 장의 특징인가요, 오늘은요? 네, 최근에 며칠간 계속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쪽에서의 단기 변동성, 그러니까 지수는 크게 보면 박스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죠. 1900 후반대에서 한 2053 정도 사이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선물 시장의 장 초반 약세를 보일 때는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장 후반 들어서는 선물 시장에서의 터닝 포인트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3일간 선물 매매의 특징을 보시면 일간 미결제 약정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오르는 구간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 양봉과 더불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이평선이 모여 있는 가운데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시즌이라든지 유럽 쪽의 추가적인 대책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이 좀 떠나는 그런 구간이지만 프로그램 매매라도 잘 버텨준다면 시장의 저가 매수세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것이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 동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달러의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지금 강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일종의 뭐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이장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두리장이라 그럴 수 있나요? 가두리장의 성격이기보다는 상승장이나 하락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니치마켓 같은 그런 성격의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별 계좌의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장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전체적인 시장의 종목군들의 특징은 낙폭과 대주의 반등이 무엇보다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게임주라든지
뭐 STX 그룹주라든지 그렇죠. 예.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어서 시장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지수보다는 종목장의 성격이 강한데 오늘이나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시각까지 만약에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린다면 그동안 지수는 상단 부근이었던 2030선을 넘어서 2050선 상단 부근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현 애널리스트께서 오늘 장을 상당히 향후에 좀 좋게 보는데 아까 이제 외국인의 어떤 방향만 설정되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장의 흐름을 봤을 때 전략 후강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어떤 것 같아요, 보시기에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좀 혼조권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0월 달처럼 무조건 강하게 시장을 사는 추이는 분명히 아니고요. 또 환율에 대한 부담, 엔화 환율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1,050원은 깨지 않으려는 그런 지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성격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단기적으로 환율과 금리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있고요. 또 일부 채권 자금이나 인덱스 자금으로 들어왔다가 장기적으로 그런 사는 물량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선 단기적인 시장 변화가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뭐 헤지 펀드라든지 아니면 외환 시장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원화가 이렇게 달러가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50원대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면 뭐 이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은 기관 중심의 외국인은 최소한 안 팔기만 하면 다행인 것이고 기관 수급이 그동안 우리 시장 내에 비어 있었는데 이것이 좀 채워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주로서 이제 이 통신주 중에서 SK텔레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SK텔레콤이 움직이네. 그 무거운 주식이요? 네,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지금 ADT 캡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별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외국인도 사고 있고 기관들도 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란 말이죠. 우리가 배당주로서 통신주를 그동안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배당주 중에서도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KT보다는 SK텔레콤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장 성격 중에 또 하나를 표현하고 있다. 그동안 채권 쪽으로 주로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물론 채권 자금이 전부 주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배당을 고정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일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은 한마디로 외국인은 사는 장, 기관은 파는 장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종목만 잘 맞춘다면 유리한 시장이긴 하고요. 장기적인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아직 시장의 방향성은 가두리인 만큼 단기 매매, 단기 방향성에 주력하시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큰 그림은 12월 초반에 있을 유로존 22회의에서 과연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있을 것인지 여부, 그리고 12월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비 시즌에 대한 증가 여부와 함께 우리가 미국의 정책, 테이퍼링이 과연 12월인지 1월인지 3월인지 이것에 대한 확인 여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요. 일단 외국인 수급은 환율이나 외부 환경에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겠고 기간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매수율이 좀 높아진다는 말씀이겠고요. 조금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이제 방향성은 설정되지 않았지만은 기술적 매매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저점 매수 위에서 팔고 뭐 이런 어떤 단기 수익을 좀 노려도 괜찮은 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낙폭과대주의 기술적 반등을 노린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뭐 NC소프트라든지 강원랜드라든지 최근에 뭐 한섬이나 한세실업, 그다음에 이런 의류주들 같은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또 온라인 소비와 함께 가고 있는 인터파크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단기 매매를 간다든지 아니면 최근 시장의 성격 자체가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빠른 급반등, 뭐 재료에 따라서 그것이 테마주가 되었든 업종이 되었든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그와 연관된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중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뭐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시장의 큰 방향성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관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도 이제 딱 우리 김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감이 갔던 종목들이 코스닥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바닥에서 터닝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까 그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코스닥 쪽 시장은 지금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근데 오늘 좀 이렇게 강한 편을 좀 보이고 있는데 많이 빠진 종목에서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가 기업의 뭐 실적이 좋아진다든가 이런다면 이제는 좀 추세를 좀 안고 갈 수 있겠나요, 보시기에? 저는 코스닥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거 게임주, 모바일 게임주하고 IT 부품주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흐름이
향후 매출의 증가 속도도 그렇게 빠를 것 같지 않고 수익성 회복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어디까지나 기술적 매매에 국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중요한 매수 주체와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개인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부르는 그런 개인들보다는 약간은 조직화된 개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여력도 조금 있고 코스닥 시장의 일부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빠르고 강한 매매를 하던 그런 투자 세력들이 최근에 거래 대금 추이를 보면 많이 빠져나간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신용이 빠지고 있는 것은 전체 구조로 보면 나쁜 게 아니지만 단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최근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상 종목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코스닥 시장에 그동안 투자했던 조금은 규모가 컸던 개인 자금들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서 나타난 일종의 수급 공백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이 조금만 악화되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임을 고려해 봤을 때 이들 종목의 뭐 기술적 반등을 노린 단기적인 투자는 가능해도 모바일 게임은 저는 여전히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안 좋게 보시나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게임이 한번 나오면 최소한 3개월은 갔거든요. 최근은 한 달 가기 어렵습니다. 불과 한 저번 달만 해도 모두의 맙을 외치더니 지금은 모두 포커팡을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며칠 단위로 지금 유행하는 게임이 바뀌고 있고 완전히 이제 레드오션을 넘어서 제가 보기엔 거의 뭐 블랙오션 시장까지 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뭐 주가가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이 있을까 좀 의문스럽거든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는 아직 리스크가 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건 영원히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거래소 대비해서는 영원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지금 되려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여력이 좀 확대되고 투자 심리도 안정돼야 되는데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분명히 유입되고 있는 것은 플랫폼을 확보한 종목군들만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 4천 넘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좋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도 뭐 넷플릭스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일부 종목으로의 매기 집중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코스닥 시장에 너무 과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어렵다. 다만 현재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과대주들의 한두 번 정도의 반등은 더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김종현 헬스님, 아까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렸는데, 뭐 미국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제 독야청청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지금 이제 삼두마차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라인이라고 하는 이 SNS가 가입자 3억 명을 넘었고요. 페이스북은 7억 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위챗, 중국의 위챗 같은 경우에는 4억 명을 돌파해서 지금 5억 명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SNS 쪽은 이 삼두마차인데 이 삼두마차가 괜히 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자기의 플랫폼을 가지고 그 안에서 게임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다른 산업들과 융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에 나왔던 IT 버블은 실적도 없는 기업들이 말 그대로 돈발로 올랐다고 본다면 지금은 분명히 이제 유동성 힘이 있지만 이 유동성 힘에 펀더멘탈도 분명히 녹아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안에서 어떤 산업들이 모바일 산업이 이제 커져가고 네트워크망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더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통신 회사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힘들이 많이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유망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임사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 게임사보다는 게임을 플랫폼에 올리는 그런 유통기업들이 좀 더 유망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로 힘이 있는 그런 유통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수료를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올리지 않으면 게임 유통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은요, 우리 그 김종현 애널리스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어떤 미국과 유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나요? 코스닥 시장엔 아예 없고요. 유가증권 시장에는 그나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네이버 정도. 네이버요? 네, 그다음에 네이버를 비롯한 여러 그 플랫폼에 게임을 납품하고 있는 NHN 엔터테인먼트, 또 카카오톡 지분을 갖고 있는 위메이드 정도. 위메이드가 카카오톡 지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카카오톡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컴투스와 게임빌에 합병한 것보다도 현재 매출은 좀 많이 올려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뭐 굳이 관심을 가진다면 그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위메이드보다는 NHN 엔터테인먼트, 또 NHN 엔터테인먼트보다는 네이버의 힘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위챗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40배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0배의 PR을 받고 있어서 비싸다라는 관점보다는 앞으로도 40%의 PEG,
즉 이익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PER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성장 스토리가 깨지게 되면 급락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 시장에서는 그러한 성장 강도를 믿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뭐 아까 위메이드, 그 NHN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그 거래소 쪽에는 그 미국과 같은 어느 정도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의 어떤 기술력, 성장성 갖고 있는 종목도 몇몇은 있네요. 다행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로 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고 외국인 매매나 이런 것들이 그 종목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짧게 좀 끊어치는 안타라도 만족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독과점보다는 이렇게 좀 나눠주면서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을 청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그게 좀 안 되는 게 이제 현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잠시 쉬었다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이제 전략 후강.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은 어제 소폭 반등했지만은 상당히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죠. 그 배경에는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주택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주택 시장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자, 그동안 미국 시장 그 주택 지표 부진했죠. 네. 예. 그동안 계속 좋았다가 지난 9월, 10월 지표들이 좀 부진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상당히 뭐 지표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그 미국의 시장의 현주소가 어떤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이미 이 방송에 처음 출연하면서부터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미국 주택 시장은 폭락은 없지만 추세는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급락이 나타날 만한 여지는 없지만 분명히 추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종목들이 급등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 내 주택 건설 1, 2업체의 풀테움스라든지 디아로튼 같은 종목군들 모두 4%에서 5% 가량의 급등을 나타냈는데 주봉으로 좀 추세를 보시면 추세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났다시피 지난 3, 4월까지 나타났던 5월까지 나타났던 강력한 상승 추세는 이미 깨졌고요. 그리고 최근의 회복력도 주봉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풀테움스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디아로튼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목에서 모두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택시장, 특히 주택건설의 전반적인 추이는 분명히 과거 대비해서 좋아지고 있지만 그것은 최악 국면에서 벗어나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지 호황을 누렸던 2005년, 2006년도만큼의 흐름은 분명히 다시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지표가 뭐냐면
케이스 실러 지수와 건축 허가 건수인데요. 건축 허가 건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규 주택과 관련된 거죠. 이 신규 주택이 늘어난 대표적인 이유는 캐나다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쪽이라든지 중국 쪽의 부호들이 미국에 가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왜 집을 짓냐 하면 그동안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금이나 채권, 이런 비교적 안전자산 쪽의 확보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그쪽의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고 오히려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자산으로 옮겨야 되는데 주식만으로 가기에는 조금 벅차겠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채권시장 대비해서 워낙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경기가 만약에 좋아진다면 채권이나 이런 증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실물에 대한 투자가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압류에 빠졌던 그런 주택들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신규주택 매매를 통해서 이 주택을 산 이후에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즉 거기에 살기 위해서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일종의 투자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다세대 주택을 만들고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을 그러니까 채권과 비슷한 그런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부동산 시장에서 그대로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신규 주택 건수는 뭐 좋아져 봐야 100만 채지만 기존 주택은 600만, 700만 채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미국 주택 시장은 좋아지지 않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케이스 실러 지수가 2개월 전 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미래 주택 시장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예상보다 좋았던 주택 지표에 대한 의미는 상대적으로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미국의 지금 주택 구매 여건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약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미국의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30년물 국채금리도 높은 수준에 형성될 거고요. 거기에 연동되는 모기지 금리도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미국 국민들 자체의 주택 구매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모기지 신청 동향인데요. 금리 올라가면서 모기지 신청 동향은 급락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심리지표라고 보여지는데 주택 심리지표들은 최근 들어서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미국 주택시장은 급락은 없대 2005년도와 2006년도처럼 뜨거운 장세도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대기 매수세가 충분한 만큼 만약에 주택가격에 좀 하락이 나온다면 여전히 좀 탄탄하게 받쳐준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향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가서 이것이 미국의 경제를 불러일으키고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일은 아마 당분간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오늘 미국 그 주택 지표가 나타나는데 그 지표 너무 열광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다만 이런 그 상승 바닥은 쳤는데 올라가는데 조금씩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 부동산 좀 떴으면 좋겠어요. 그 가처분수도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주식도 못 하고 요새. 예.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2009년도에 소위 얘기해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워낙 많고요. 깡통 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워낙 많고 부동산 PF도 진행이 됐다가 고꾸라진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가장 좋아지기 위해서는 수요 공급도 맞아야 되지만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금리 우리나라도 바닥을 쳤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올려달라는 뭐 그런 얘기도 아우성이잖아요, 지금. 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월세 같은 경우에도 지역 따라서 편차는 굉장히 강하지만 뭐 이제 수요가 강한 임대 수요가 강한 뭐 대학 근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더 높여 잡고 있는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 부동산 시장도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말씀 지표 나온 게 과거 거다, 2달 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이거 과거 주택 지수를 갖고 아무리 우리가 노래마다 소용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향후 주택 지표가 좀 좋아진다, 뭐 나빠진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잣대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그 주택 심리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NAHB 지수가 그런 지수 중에 하나고요. 이 지수의 세부 항목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현재 매매 동향 자체도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 전망도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별로 반기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주택 시장이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택 시장만 믿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 분명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미국 주택 시장의 큰 손은 미국민이 아니라 외국계 연기금이나 이런 펀드들 쪽에서,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빈 건물 같은 것들을 사서 임대를 하는 형태.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자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세대 주택을 만들어서 임대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 2011년도부터 다세대 주택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요? 예, 그래서 미국도 다세대 주택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 우리가 꿈꿔왔던 아메리칸 드림, 즉 마당 넓고 2층 집에 그렇죠. 그런 미국 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택 시장 회복은 2005년도, 2006년도와는 분명히 질적으로 틀리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 그 흐름만큼 좋아지는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집을 보유하고자 하는, 즉 살고자 하는 수요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조금만 안 좋아진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언제든지 시장에다 주택시장을 던질 수 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들이 주택시장에서 돈을 굴리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그 분양대금을 바탕으로 또 채권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5년도, 6년도에 시장 과열되면서 결국은 시장을 박살냈던 그런 파생 상품들을, 구조화 채권들을 또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금융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한 주택시장은 다시 한번 또 버블을 쌓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그 주택시장을 통해서 어떤 제가 봤을 때 미국 자산 투자 전략,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짚고 넘어가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외 자산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달러가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더 강세가 계속 유지될 거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각 통화에 대한 비상업적 포지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기적 포지션의 그림인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부분이 달러에 대한 그 투기적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최근 달러에 대해서는 빠르게 늘고 있고 유로에 대해서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돈이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언제가 되었든 내년 연초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유로화는 약세로 가고 달러화는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난 9월 이후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유로라든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기적인 포지션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고, 상품 통화인 호주 달러에 대해서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통화나 엔화, 유로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반면 달러 쪽으로 돈이 좀 모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품 시장도 마찬가지죠. 금 쪽에서는 최근에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경기의 속도,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 금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달러 강세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구리나 소매과 같은 상품 시장에서도 최근 투기적 포지션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과 같은 오히려 다른 자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유 쪽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늘고는 있지만 최근 추이는 거의 답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자산에 투자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리츠 상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은 강세로 갈 수 있는, 조금 추세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는 것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달러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 자산에 직접 투자하신다면 달러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달러의 강세에 조금 베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분명히 좀 감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현 애널리스트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달러 좀 많이 좀 보유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번에 해외여행 갔다 올 때 조금 사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참 그런 걸 예측을 하시고 이런 항공 분할법 투자를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네요. 네. 예,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읽어봤는데, 결국 이제 이 요약을 하자면요, 너무 강론하지 말자. 예, 좀 더 확인해 보자. 이런 거 말씀이시죠? 그냥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주택시장으로 인해서 득을 볼 것은 이미 다 봤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버려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그림자로 보자, 이렇게 보고요. 자, 여러분들도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현 애널리스트가 시장의 상황 또 그 미국의 주택 지표에 대한 정확한 맥을 짚어드렸는데요. 자, 주식은 항상 그 미래를 향해서 투자를 합니다. 특히 IT 산업은 항상 크게 좀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집중 조명을 할 것으로 이제 우리 그 김종현 애널리스트가 예상되는데요. 미래의 기술 너무 빨리 변하죠 요새요. 네.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변할까요? IT 쪽의 화두가 2011년, 2012년까지는 클라우드였거든요. 그렇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두 가지였는데 이제 또 넘어가면서는 웨어러블, 그다음에 M2M, ITO라고 부르는 이런 기술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이 그 무슨 뜻입니까 그게? 말 그대로 입을 수 있는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을 수 있는 컴퓨터요. 그러니까 컴퓨터 여기다도 차고 여기다 차고 머리에도 꽂고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안경이라든지 시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방산용으로 보면 조끼, 그러니까 군사용 조끼 같은 것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을 의미를 하고요. 좀 더 우리가 이제 범위를 넓혀보자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왔던 밴드. 그러니까 이 밴드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갖고 다닌다 이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라기보다는 일종의 센서라고 봐야 되겠죠. 센서. 그런 센서를 달아서 일종의 뭐 심박수를 체크한다든지, 이제 통신망이 발달되면서 여기서 체크된 그 심박수를 컴퓨터로 보내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운동했던 기록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체력이 떨어져 있구나, 아니면 체력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이제 내 주치의라든지 데이터 센터로 보내게 되면 거기서 분석된 자료를 다시 받아서 내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제 머리가 좀 명쾌하게 들어옵니다. 웨어러블. 아주 그 참 그런 또 사업, 그런 그 미래의 산업이 이제 꼽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덕분에 많이 좋은 걸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좀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성장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금 그 ICT에서 전망한 전망치를 준비된 그림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100% 정도의 성장, 그리고 2015년까지도 60%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4년 정도의 평균 성장을 보시면 평균 성장 자체가 한 80% 정도에 달하는 그런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웨어러블 컴퓨터에서 어떤 것이 가장 성장성이 높을까 보시면 인포테인먼트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계라든지 안경 시장이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 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성장률은 작지만 혈당 모니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건강, 즉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품들이 돈을 많이 벌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피트니스, 웰니스,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과 관련된 그런 제품들도 시장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군수 시장이나 산업용 시장은 그렇게 커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삼각축, 말씀드렸던 인포테인먼트와 함께 헬스케어, 그리고 운동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앞으로 이 산업을 좀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참여하고 있는 기업군을 보시면 지금 피트니스 쪽에서는 뭐 아디다스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쪽에서는 뭐 소니라든지 페블이라든지 구글, 올림포스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산업용, 군수용 쪽에서는 모토로라를 중심으로 뭐 이 SAP라든지 이런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우리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물인터넷과 함께 웨어러블 컴퓨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군들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도 기기와 기기 간 연결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게 와이파이라든지 무선 쪽 말씀하시는 거죠? NFC 쪽, 뭐 이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세계 인구와 인터넷 연결 기기의 전망을 보시면 2015년 정도에 세계 인구가 71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사물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기기의 숫자가 무려 25억 개. 그러니까 인구보다도 한 3배 이상, 2020년 정도에 가게 되면 무려 8배 이상 이렇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장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뭐 인터넷선, 무선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NFC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스마트 그리드나 아니면 항공 운송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업 쪽과 같은 산업 쪽이라든지, 아니면 홈 어플리언스, 예를 들어서 내가 디지털 기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집 밖에서도 밥을 짓고 집안의 온도를 맞추고 냉장고를 돌리고
그다음에 스타키 세탁을 미리 해놓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미래 뭐 스타트랙 같은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모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다만 당장 내년은 아니고요. 네. 이것이 서서히 이제 산업화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상당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겠고요. 옛날에 우리가 그 SF 영화라 그러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빛도 나가고 또 이렇게 이거 갖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게 현실화되고 수 있다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항상 컴퓨터 하면 손으로 치는 타자만 예상했지만 그렇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타자보다는 마우스가 익숙해졌고요. 이제는 마우스보다는 이 손으로 넘기는 터치가 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입는 컴퓨터로 가게 되면 음성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뇌파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김종희 애널리스트도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면 넥타이 속에 모든 게 다 내장 칩이 돼 있어가지고 명령을 하면 집까지 원격으로 다 제어가 된다.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얘기죠. 그거는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시기가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이 그 웨어러블 컴퓨터에 그 접한 기업들을 쭉 봤는데 우리 한국 기업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한국 기업은 아직까지 여기에 참여도가 좀 낮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소프트웨어 역할이 좀 강한데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강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참여 기업들이 제한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 하드웨어도 아웃소싱을 하고 있지만 이제 관련 산업 내에 가지고 있고 서비스나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예전부터 강자라고 불릴 수 있는 애플의 이 사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고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의 스마트워치 전략은 현재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클라우드, 즉 보이지 않는 구름에다가 나의 모든 정보나 자료들을 저장해 두고요. 이것을 맥북이나 아이패드, 아이폰, iTV, 그다음에 스마트 홈 네트워크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통합 리모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워치 하나가 있으면 지금의 이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그 삼성이 내는 스마트 시계는 굉장히 부끄러운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스마트폰 하나 연결하는 걸로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먼 그런 상황이고요. 애플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이 아이워치를 내놓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아이워치의 정도는 개념만으로 봤을 때도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애플 기기를 단숨에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통합 리모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기기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사물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을 통합 제어할 수 있다라는데 좀 더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계로 과거 이제 전격 제트 작전에 나왔던 것처럼 차를 미리 불러놓고 시동을 걸어놓고 온도를 맞춰놓는 것들이 이제 곧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으로 흘러가는 걸 봤을 때 우리 시장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동안 약자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그렇게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이젠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OS를 포기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삼성전자도 바로 거기에 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인텔조차도 손을 놓고 있는 타이젠 서비스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세계에 3억 대 이상 팔려있는 삼성의 가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OS를 삼성이 만약에 런칭시켜서 성공시킬 수 있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 다른 위치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뭐 기존에 140에서 뭐 200, 300, 500도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뭐 500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단순하게 봤을 때 200만 원 정도까지의 가치는 단숨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공 여부가 글로벌 강자들이 워낙 강해서 조금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삼성의 가전기기가 워낙 많이 팔려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그와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의 사례에서 봤을 때 중요한 핵심 뭐냐면 웨어러블 기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기기의 확장성은 점점 넓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그 기기 간의 연결은 점점 공고해질 것이다.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하는 기기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제가 상당히 이해가 가고 이 네트워크를 통한 그 통합 리모컨을 빨리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애플같이요. 아니 이제 만드는 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이 이제 벌써 스마트워치를 내놨고 갤럭시 기어라는 이름으로 내놨고요. 다만 아직까지 기술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분이군요. 어쨌든 뭐 네. 삼성의 지금 하드웨어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네. 뭐 애플이 만들어내기 이전에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 쪽은 좀 약하다는 뜻이죠, 아직은요. 아직은 그렇죠. 하드 네. 쪽은 그래도 강한 편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향후 미래의 그 어떤 기술, 여러분 그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청하시면 그래요. 우리나라 주가 뭐 관련된 또 종목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려면 좀 그 종목을 좀 한번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도 될까 오픈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거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웨어러블 컴퓨터 기기들의 제품과 가격을 보시면 천차만별입니다. 제일 비싼 것은 뭐 2,4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6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제일 싼 것은 뭐 4만 원대 내외, 뭐 40만 원대 내외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고 7만 원대 정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가격대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워치에 이 부품이 들어가니까 이거 대박 날 겁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핵심은 스마트워치가 아니거든요.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를 구현할 것이냐가 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스마트폰에서 확인해 봤다시피 여기에 부품 몇 개 납품한다고 해서 그 기업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OS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또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핵심 종목이냐,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미 치킨 게임이 끝나서 그 회사의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부품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제품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구태의연하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제 서비스가 성공을 해서 삼성의 가전제품들을 모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어플라이언스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제1위 회사는 삼성전기와 삼성 SDI입니다. 이 두 회사의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종목군으로 묶어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의 30% 비중을 갖고 있다면 부품이 강할 때는 전기와 SDI로, 상대적으로 세트가 강할 때는 삼성전자 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향후 포트폴리오를 꾸준하게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더 얇고 더 세밀한 디스플레이로 가면 갈수록 전자 소재의 중요성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자 소재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일모직이 지금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본류라고 볼 수 있는 의류 사업부까지 띄어내면서 전자 소재 쪽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제일모직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결국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은 뭐냐면 결국은 통신망이라는 거죠.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카 같은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카 결국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망 연결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은 통신망이 필요하거든요. 자체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뭐 통신망을 이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카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면 하드웨어도 좋아지겠지만 통신주도 아마 IT 버블 때만큼은 아니어도 제2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짜잘한 중소형 부품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버리시고요. 오히려 이런 큰 종목군들의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좀 머리가 시원한 종목들인데 공통분모가 다 삼성이 들어가네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또 삼성 SDI, 제일모직까지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네. LG그룹은 상대적으로 여유일 수밖에 없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라든지 하드웨어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세컨 타이어 업체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LG 쪽은 제외했습니다. 특히 아까 그 오퍼레이터 시스템인가요? 네트워크 이런 쪽에 그래도 기술력 있네. 그래도 삼성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그 미래의 기술, 이 웨어러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도움을 좀 받았고 시청자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 그런 게 있었구나. 종목도 연구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서 오늘 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